네, 독일 사민당의 마르크스와 함께 영향을 많이 미친 라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살에는 부유한 유대인 그 실크 상인,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불같은 성질, 열정적이었는데요. 12살의 나이에 14살, 자기보다 많은 14살 소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라이벌에게 결투를 신청할 정도였답니다. 이러한 라살은 연애를 하면서 결투죠. 결투를 세 번이나 시청해 결국 마지막 결투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15살 때 일기에는 독일이죠. 코퍼레이션이 되겠는데 폭군들이 권리를 짓밟는 그죠? 뭐 국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묘사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상업학교에 보냈지만 라살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철학이나 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브레슬라우 대학을 거쳐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연히 이 청년 해결 좌파에 속했고 베를린 대학은 해결이 그 대학 총장까지 지냈던 곳입니다. 막스도 이곳에서 공부를 했죠. 라살은 1845년 마르크스의 유대인 문제에 관한 것을 읽고 유대인 문제는 유대인 문제라는 거는 금전 만능주의를 말하는 건데 막스는 금전 만능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금전 만능주의, 즉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는 것, 그렇죠? 금전 만능 사회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유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유대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유대인 문제에 대해 읽은 후 유대교를 버리고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마르크스의 책들을 보면서 마르크스를 존경한 거죠. 1825년생이니까 마르크스보다 7살죠. 7살이 어리다고 보면 됩니다. 라살은 1845년에 대학 졸업 시험에 우등으로 합격했고 그 후에 파리로 가서 헤라클투스에 대한 책을 쓰고 다시 베를린에 돌아와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40대 초반에 소피 폰 하츠펠드 백작 부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당시 남편과 이혼 소송이었는데요. 거액의 재산 분할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라살은 그녀의 후견인이 돼서 이번에도 또 남편에게 에, 결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합니다. 라살은 이제 법률 공부를 하면서 8년 동안 이 백작 부인의 소송을 도와줬고 결국은 소송에서 승리합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이 백작 부인이 받게 되고 그래서 백작 부인은 감사의 표시로 연간 750파운드라는 연금이죠. 매년 750파운드를 평생 동안 라살에게 주기로 합니다. 백작 부인은 라살이 죽을 때까지 고 라살이 죽고 나서도 라살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라살의 재정적인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라살이 사망한 후에 라살주의 정당의 재정도 이 백작 부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라살은 이 사건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 백작 부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1856년에서 57년에는 이 백작 부인의 집에서도 살았다고 합니다. 백작 부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다고 합니다. 베렌슈타인에 따르면 1848년 혁명 당시에 마르크스와 라살은 라인하트의 쾰른과 düsseldorf 혁명에 개입하고 있었고 양자 모두 민주주의 좌파 정당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 중앙위원회가 쾰른에 있었습니다. 기간지는 이제 마르크스가 주도하는 신라인 신문이었고 라살은 이 신라인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했고 가끔 신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마르크스가 이 신문사의 편집장이죠. 1848 편집장 당시에 라살이 7살이나 어린 라살이 이 신문사를 방문해서 라살과 만났다는 거죠. 1848년에 켈린의 보링겐에서 열린 대중집회에서 마르크스와 라살은 동시에 연사로 초청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와 라살은 1848년부터 이미 교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살은 마르크스를 만난 이후에 자신보다 7살이 많은 마르크스, 그리고 자신보다 당연히 학식이 높죠. 1848년 당시에는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마르크스를 스승으로 추종했다고 합니다. 라살은 마르크스에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자신의 사상적인 변화에 대해 1840년대에는 이제 혁명가, 주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가이겠죠. 그다가 1843년 이후에는 자신이 사회주의로 됐다 이렇게 마르크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라살을 공산주의자 동맹에 입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라살이 소속된 이 켈른 지부에서는 라살의 공산주의자 동맹 입당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살이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라살의 계급적인 기회주의적인 경력 때문에 켈른 지부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라살은 공산주의자 동맹에 입당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르크스를 스승으로 여기고 마르크스와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마르크스를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끊임없이 이 서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토론을 해왔고요. 또 한편으로 그 엥겔스 다음으로 마르크스의 그 재정적 후원자가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백작 부인과의 소송을 통해서 엥겔스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라살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탐독하고 그 내용을 자기가 각색을 해서 대중들에게 선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은 라살을 통해서 많이 선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살은 나름대로 이론가했지만 마르크스 정도의 이론가는 아니었고 그 시대적 상황에 잘 적응하는 선동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 1848년 혁명에 가담했고 역시 혁명에 선동한 죄로 기소되었지만 실제로 법률에 가서 이러한 웅변이죠. 웅변술이 뛰어나고 법률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제 이러한 부르주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법망에서 많이 빠져나갔다. 1848년 11월 22일에 체포돼 기소되었지만 1849년 뒤셀도르프 배심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는 거죠. 다만 직업 법관으로 구성되는 징계 경찰 법안은 관원에게 폭력적인 반항을 선동한 이유로 1850년에 약 6개월간의 근무형을 받습니다. 라살은 이 유죄 판결 이후에 역시 사면을 호소하는 등 타협적인 방식으로 대처했고 사상적으로도 전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살은 베를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슌볼트 대학이죠.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창립한 슌볼트를 통해서 경찰 당국에게 혁명 활동을 포기하고 법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음, 반성서죠. 사면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라살의 이러한 태도는 봉건 군주와의 타협을 의미했고, 실제로 라살은 평생 동안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유한 부르주아였고 봉건 귀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폰 하츠벨드 백작 부인이 이미 1848년 당시부터 라살과 교류해왔고 마르크스도 이 백작 부인과 라살을 통해서 교류한 바 있다고 합니다. 1854년에 8년 만에 백작 부인의 이혼 소송을 이긴 후 라살이 유명해졌고 라살은 백작 부인의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보내오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르크스는 라살과의 서신 왕래를 그 1857년까지 끊었습니다. 라살은 1857년 자신의 희곡 프란츠 폰 지킹갱이 성공하자 극작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철학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이 시국은 민족주의 영웅이죠. 게르만의 민족주의 영웅에 관한 시국이라서 라살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살은 아까 말한 대로 백작 부인과의 소송을 통해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 변호사도 중단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라살의 어떤 감성적인 행동, 변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라살의 허영과 사치, 방탕한 생활태도 그리고 현란한 민중선동을 싫어하게 됐다. 당연히 그의 사상도 불신하였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라살이 쓴 여러 가지 이 저서들을 잡다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살이 경제학 저서를 출판했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라살이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라살의 경제학 저서가 자신의 책을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라살의 관계는 1858년 다시 재개되었지만 1860년 들어서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61년 봄 마르크스가 베를린에 가서 라살의 집에 거의 4주 동안 머물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편집장으로 있던 신나인 신문이죠. 신나인 신문을 다시 일간으로 복간하자는 라살의 제안을 마르크스가 거절하면서 다시 양자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라살은 자신이 그 신문의 복간 비용을 대는 대신에 자신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지분을 합친 만큼의 그러한 결정권, 신문에 대한 편집권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거기에 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살은 마르크스의 제자였지만 점차 마르크스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가 유명해진 이후에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1862년 라살이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런던의 마르크스 집에 방문하면서 라살이 마르크스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신문 복간 문제로 논쟁하였고 마르크스는 라살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와 라살은 1848년부터 1864년 라살이 사망할 때까지
관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고 그 원인은 라살의 태도에도 있었고 또 마르크스의 성격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라살이 이 마르크스의 제자로서 점차 마르크스와 대립하는 자기가 독자적인 사상가로서 행동하면서 마르크스와 충돌이 생긴 겁니다. 반면 라살 입장에서는 1862년까지 마르크스와의 우정을 믿고 있었고 라살은 마르크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마르크스 책의 출판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살의 모금의 방식이 매우 어설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르크스가 가난하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 부각이 돼서 이 가십거리죠. 마르크스의 가난이 가십거리로 회자될 뿐 특별히 모금의 성과가 없습니다. 라살은 가끔 마르크스에게 임대료 정도, 즉 소액 정도를 지원했고 마르크스는 1862년 11월 7일에 라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우정이 변치 말자고 언급하였지만 마르크스는 더 이상 라살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862년 프레이션에서 왕이 자유주의 의회를 강제 해산하자 이에 반발해서 제국헌법 투쟁 혹은 제국헌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라살은 자유주의자들과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프레이션의 탄압에 맞섰습니다. 그는 어, 독일을 순회하면서 정치 연설을 하는 한편 노동자 계급을 선동하는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라살이 이제 마르크스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접했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라살식의 사회주의죠. 라살식의 사회주의를 나름대로 정립하면서 이것들을 널리 확산했던 시기입니다. 라살은 1862년 4월 베를린의 시민지구 협회에서 열린 강연이죠. 헌법의 본질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법이 이성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관점을 그 헌법에 적용하지 않고 헌법이라는 것은 법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자유주의자들과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이성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해결 시기죠. 해결 시기였는데 이런 혁명적 시기에서는 이러한 해결식 법이 이성적이다.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히 헌법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권력 투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라살의 입장은 시기의 정세에 따라서 조금씩 주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862년 4월 16일 4천 명이 모인 라이프치 노동자 교육협회 행사에서 라살이 나중에 노동자 강령으로 출판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베벨을 비롯한 라이프치 위원회 라살의 존재와 그다음에 그의 유명한 헌법 강연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강연을 통해서 라이프치히에서도 이제 라살이 유명해집니다. 나중에 이 노동자 강연은 3,000부 이상 유포되었고 라살은 노동자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유세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를 라살을 매우 그 유명한 명망가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로 여겼고 이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마르크스의 명성보다 라살의 명성이 더 높았고 그로 인해 라살이 자기 자신이 마르크스보다 더 뛰어난 이론적인 실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마르크스를 무시하고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1863년 나살 지지자와 자유주의자들죠. 부르주아 지지자들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그 책임을 물어서 라살을 기소했습니다. 그는 1864년
3월 1일 반역죄 소송에서 사회적인 군주 주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하였고, 그는 이제 4개월 형을 언도받았으나 나중에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라살은 이제 이러한 법 전문가였죠.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감형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독일 노동자 계급에게 더욱더 강한 인상을 주면서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4년 라살은 스위스로 여행을 갔는데요. 휴양차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폰 데니게스라는 젊은 처녀죠. 젊은 처녀를 만나서 갑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 처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또 그 처녀의 집안에서 이미 40대죠. 40대가 된 라살과의 관계에 반대를 합니다. 라살은 1864년 8월 28일 헬레네의 약혼자죠. 약혼자와 그 장인 두 명에게 결투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그 처녀의 약혼자, 전 약혼자가 결투를 받아들여서 그 전 약혼자와 결투 과정에 복부에 총을 맞고 3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라살의 열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라살이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이 처녀를 사랑하게 됐고 이 처녀의 연정, 전 약혼자와 결투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마르크스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일로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다 하면서 말렸지만 결국은 라살은 이러한 결투죠. 그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이랍니다. 결투가. 법적으로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결투를 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데 결국 라살이 이 40죠? 40살 딱 되기 전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라살은 백작 부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저술에서의 성공, 뛰어난 연설, 수차례 투옥으로 인해서 저항적인 이미지를 지니게 되고 또 비스마르크와 대적했다는 면에서 또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이미지, 또 연적과의 결투 중 사망이라는 어떤 드라마터적인 낭만적인 요소로 독일 대중, 특히 노동자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고, 라살이 살아 생전에 독일 3인당의 한 축인, 독일 3인당의 한 축인 어, 노동조합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정당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정당을 창설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노동자들이 영국의 노동조합을 보고 와서 자신들도 영국에 같은 노동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라사를 그 조직의 대표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의 전신이 이 라사를 지도자로 했기 때문에 독일 3인당에서 1차 대전 전까지 이 라사는 어, 독일 3인당의 어떤 아이콘이죠. 아이콘, 유명 인사, 스타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라살 숭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라살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가 매우 강한 지도자 유형이라서 명망가죠. 언변이 뛰어난 마르크스하고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강력한 음, 제자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